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 맡은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요즘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죠. 하루는 굉장히 춥다가 하루는 조금 따뜻해진 듯 하다가 또다시 추워지고 이러는데 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 우리 입시도 사실은 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변덕스러운 입시 때문에 막 그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은요, 하나씩 따져가다 보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입시를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6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 그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그 입시에 대한 기본 용어와 개념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또 우리가 외워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차분차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게 되면은 입시에 대한 용어 그리고 그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학년도 입시 기본 개념 정복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입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가 2015년도인데 왜 대학 입시는 2016년도 대학 입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2016년도를 이제 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2016 입시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그 첫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앞으로 졸업식이 남았는데 그 졸업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2015년도가 대학교 1학년.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고 우리가 15학번이라고 하고요. 2016학년도 대학 입시를 보는 지금의 고3 학생들, 우리 고3 학생들, 지금의 수험생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2016년도죠. 그래서 현재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2016학번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라고 하지 않고 2016학년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집 살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중에 나가보면 문제집 중에 이제 2015학년도 대입 관련된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가 있고요. 또 2016학년도 이렇게 관련된 게 있어요. 2015학년도로 써 있는 것은 문제집의 제목을 좀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5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해설 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입시를 위해서 출판이 된 것이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2015학년도 대입이라고 일반적으로 써 있으면 2014년도에 만들어진 문제집이 남아있는 재고입니다. 따라서 잘못 사시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문제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모를까봐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첫 시간인 만큼 정말 모른다는 베이스 아래서 출발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집 그 시기부터 구분을 할 텐데요. 대학은 총 우리가 두 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시와 정시라고 나누죠. 수시는요, 먼저 수시는 원래 수시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대학에서 뽑는다 이 말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대체로 이제 미국 대학들이 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학생들이 아무 때나 원서 접수를 하고 대학에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4주, 5주 후에 합격자 통보되는 미국 방식의 제도가 바로 수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시 모집 초창기에는 대학 1학기 수시, 또 2학기 수시, 2학기 수시도 뭐 2-1 수시, 2-2 수시 해가지고 여러 차례 대학들이 수능 보기 전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 수시 같은 경우에 1학기에 대학을 합격해 놓고 학생들이 나 이제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뭐 공부 안 한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학사 관리가 또 어려운 점도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일부 수험생들, 일부 1학기 수시 합격생들의 일탈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요 1학기 수시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한 번만 수시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작년부터는 원서 접수 일자까지도 국가에서 9월 초에 9월 초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시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수능 이전에 접수해서 보는 대학 입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무난한 것이 되겠고요. 또 이 수시에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6번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 기간 중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것을 총 6번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러면 더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좀 몇 개 더 집어넣어서 더 확률을,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 왜 6회인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수시 6회 제한은 결국 이제 그 응시료에 대한 과도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어쨌든 이제 수시 6회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수시 6회 제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1회고 뭐가 2회인가. 내가 한 대학을 여러 개 썼는데 그것은 1회인가 아니면 여러 번인가,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수시 1회의 기준은 지원을 하고 응시료를 내면 그것이 1회입니다. 응시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모 대학교에 논술 전형에 하나 지원하고 응시료를 내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해서 응시료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 개 대학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2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시 6회 제한에서 2번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시료가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수시 6회 제한에 그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혹시 그 수시 6회 제한에 제한이 안 되는 대학들은 없는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문대학교와 산업대 두 군데는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은 뭐 많이 있죠. 근데 산업대는 현재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호원대학하고 그리고 충남 홍성과 인천에 캠퍼스가 나눠져 있는 청운대학교,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두 군데의 대학은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수 목적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기원, 그래서 카이스트, 그다음에 대구의 디지스트, 광주의 지스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월부터 편입될 울산의 유니스트, 요 네 개의 대학은 과기원이라고 해서요. 수시 6회 제한하고는 상관없이 대학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는 대학이고요. 또 그 밖에 육군, 공군, 해군, 그다음에 간호,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들, 그리고 경찰대, 그리고 전통문화학교, 이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수 목적 대학들은 수시 6회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 대학을 쓰고도 6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포스텍입니다. 포항공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포스텍은 느낌상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상 이거는 과기원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립대학교입니다. 따라서 포스텍은 6회 제한에 들어간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정시는 뭐냐?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에 뽑는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학생을 선발하는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 정시 모집 초창기에는요, 정시 면접일, 정시 논술일, 정시 실기일, 이런 것들이 다 국가에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가군대학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면접을 해라. 나군대학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면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학생을 선발한다 해가지고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 가나 다군 3회가 있고요. 앞서 잠깐 봤듯이 전문대학과 산업대는 요 가나 다군의 제한에서 또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논술이나 면접 전형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수시 100% 전형으로 많이 뽑죠, 정시는. 그래서 그냥 정시는 수능으로 3회 정도 지원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두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그리고 정시에서 학생들을 뽑았는데 학생들이 학생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이제 지방 대학이나 일부 대학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모집 정원은 예를 들어 100명인데 학생들이 한 95명밖에 등록을 안 하는 수가 있죠. 그럼 그 5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명은 추가 모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뽑습니다. 보통 추가 모집은 수시와 정시가 모두 끝나는 2월 중순 이후에 3월 달이 되기 전에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모집은 최근에 이 추가 모집의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은 그 학생들이 다 정시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도 한 차례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추가 모집은 추가 합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잠깐 빠져나가서 추가 합격만 좀 잠깐 알아보고 가면요. 추가 합격은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여러 군데 쓰지 않습니까? 한 학생이 여러 군데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한 군데 대학밖에 갈 수가 없고 나머지는 대학을 뽑아놨는데 학생을 뽑아놨는데 합격자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차점자가 이제 올라와서 붙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추가 합격이고요. 추가 모집하고는 개념이 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 놓으시고요. 혹시 이제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수시와 정시가 이제 모두 안 됐을 경우 또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안 된 학생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추가 모집까지 다 꼼꼼하게 지원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모집 단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시 용어로는 모집 단위라는 표현을 쓰지만 학생들은 뭐 학과, 학부, 전공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모집 단위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에도 역시 학과 모집 단위가 있고 학부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럼 학과 모집 단위는 말 그대로 뭐 무슨 학과 바로 그 해당 전공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학부는요 여러 학과를 한꺼번에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 뭐 몽골학과, 그 다음에 이란어과, 태국어과 이런 학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학과별로 뽑지 않고 이 과들을 다 묶어서 동양어 학부 이런 식으로. 뭐 이탈리아어과랑 뭐 브라질, 포르투갈어과 이렇게 묶어서 서양어 학부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학부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학과 모집하고 학부 모집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학과는 말 그대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과에 해당되는 그 학과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학부 모집을 갈 경우에 대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쭉 같이 다 친구들하고 같이 배운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자기가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장단은 다 있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학과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1학년 때까지는 또 진로를 탐색하는 상황에서 2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이런 또 학부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 모집은 뭐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공학대학 뭐 이런 게 다 학부 모집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학과나 학부 모집 단위는 대학마다 조금씩 그 운영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뭐 꼭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학과로 가든 학부로 가든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합격하신 다음에 대학에 꼭 문의를 하시고 확인하시면서 대학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 안에는 이제 모집 정원과 모집 인원이라는 말로 또 그 안에서 이제 숫자를 또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모집 정원은 총 모집하는 숫자를 이제 모집 정원이라고 하고요. 모집 인원은 해당 전형에 뽑는 숫자를 모집 인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A 대학교 경영학과의 모집 정원은 150명인데 이번 수시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10명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정원과 모집 인원 구분하면 참 좋죠. 근데 이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집 인원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합격선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모집 인원이 1명인 대학이
있을 수 있죠. 한 명의 학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뽑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을 모집할 때 2명이 지원하면은 경쟁률은 2대 1이 되죠. 5명이 지원하면 5대 1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00명 모집하는 학과에 200명이 지원하면 역시 2대 1이죠. 500명이 지원하면은 5대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친구랑 달리기를 하는데 2명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둘이 달려서 내가 이길 확률, 이길 자신감 요거 한번 따져 보시고요. 그리고 친구들 200명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그 안에 100등 안에 들 확률과 그 자신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리 두 명이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한 자리가 네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반면에 그냥 200명이 뛰어서 100등 안에 들면 된다. 좀 마음이 좀 편해지죠. 똑같은 비율의 2대 1이지만 이렇게 모집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할 때 좀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역시 합격자들도 보면은 한 명 모집할 때는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합격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100명씩 이렇게 되는 모집 인원에서는 평균점들은 비슷하지만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점수가 크게 낮아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심리적 부담감이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전형 요소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는요. 크게 이제 학생부, 그다음에 논술, 수능, 실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점수화시켜서 반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형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크게 보면 이제 학생부가 있습니다. 학생부. 그 학생부에는요. 교과라는 또 개념이 나오고 비교과라는 개념이 나와요. 먼저 교과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교과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 학생들 이제 3학년 올라갈 1,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니까 내신 성적은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1에서부터 한 과목당 1에서부터 9등급으로 나눠지는 내신 성적이고 그것을 평균한 석차 등급 평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할 때는 문과의 경우에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사회 과목, 국영수사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 내서 반영을 많이 하고요.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회 대신에 과학을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일부 대학교, 서울대학이라든가 교대겠죠. 초등교육을 하는 교대 이런 대학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직접 점수화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점수의 추세라든가 또 전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참고해서 학생들을 살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비교과라는 게 또 있어요. 비교과. 우리 비교과 굉장히 학교에서도 요즘에 강조하고 많이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비교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요. 그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반장, 부반장, 환경부장, 미화부장, 봉사부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치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헌혈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로 어디 봉사도 가고 하는 것을 이제 봉사 활동.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합창반도 있고요. 농구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내지는 이제 어떤 탐색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진로 활동 해 가지고 요 네 가지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묶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과죠. 그리고 이 밖에도 수상 경력, 독서 활동,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과로 수치화되지 않는 그 외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이제 비교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교과는 달리 부를 때는 이 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 외의 이 부분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묶어서 우리가 서류라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비교과들은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활기록 부분에는 아무개 학생이 반장을 했는데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들어가죠. 교사들의 주관적 평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바로 이 비교과 영역을 상당히 많이 눈여겨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가 바로 논술입니다. 논술. 지금도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논술 전형을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대학 입시 자료집 같은 걸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논술로 뽑는 전체 모집 인원 중에 논술로 뽑는 인원이 한 4%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 그럼 저 대학 전체 모집의 4%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 준비할 필요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들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한 10여 개 정도 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10여 개 대학만을 따지고 볼 때 논술로 뽑는 인원이 무려 20%가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이 논술은 수시에서 어찌 보면은 서울권 4년제 대학 수시에서 가장 많이 덩어리가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논술은 크게 인문계에서 실시하는 이제 인문 논술과 그다음에 자연계에서 실시하는 수리 논술 또 수리 과학 논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문 논술부터 좀 보면요. 이제 인문 통합형 논술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인문 논술은 보통 이제 그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새로운 상황들을 이제 해석해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그 한국 외대라든가 또 이화여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영어 제시문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양대나 경희대의 또 고려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들은 수학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 제시문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문 통합형 논술이고요. 또 이 논술에는 크게 보면은 또 폐쇄형 논술과 개방형 논술이 있어요. 이 시간이 논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개방형 논술은요. 프랑스의 이제 바칼로레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프랑스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보는 논술 시험인데요. 그게 이제 개방형 논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대학에서 어려운 주제를 툭 던져줍니다. 인간이 왜 사느냐 뭐 이런 주제들을 그냥 뜬금없이 엄청 큰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독서하고 공부했던 내용들, 고민했던 내용들을 자기가 알아서 그 주제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논술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것이고 그게 이제 개방형 논술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방형 논술을 잘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무래도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제한돼 있고요. 또 여러 과목을 많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부담감, 수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평상시 자기 공부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개방형보다는 대학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들을 제시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 조건들 내에서 정답을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폐쇄형 논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 폐쇄형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크게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럼 폐쇄형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폐쇄형 논술은 뭐 나중에 논술 특강에서도 뭐 한 번쯤 다뤄볼 얘기겠지만 독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 공부할 때, 국어 영역 공부할 때 독해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폐쇄형 논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자연계는 수학 논술과 이제 수리과학 논술이 있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이제 수리 논술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수학 플러스 과학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말 그대로 수학 문제 하나와
과학 과목, 과학이면 이제 물화생지죠. 물화생지 중에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를 선택해서 논술을 보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수학 플러스 과학인데요.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학까지도 준비를 많이 해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올라가서 수학, 과학 논술을 둘 다 대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번 겨울방학 때 과학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3학년 올라가서 수학, 과학 두 개를 보는 논술을 준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그 수학, 그 과학 논술에 한 가지 좀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과학 논술 중에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지구과학을 시험 보는 대학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015년 즉 이제 작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과학 중에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교는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정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논술 준비한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로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적성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성고사. 예, 적성고사는 총 모집 정원이 한 4,6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적성고사는 많이 뽑진 않지만 수학과 수능, 그다음에 비교과 그리고 논술, 뭐 내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시하는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내지는 1, 2학년 때 봤던 약간 쉬운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를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급하게 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 준비를 잘 해보시면 수능 준비하면서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은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그 실기도 전형 요소에 들어가지만 음악, 미술, 체육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 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누가 뭐래도 수능입니다. 수능. 그래서 수능이라는 말은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약자인데요. 수학 능력 시험, 수학을 보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일 수. 그래서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떤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는 못 봤을 거예요. 이제 전국 학력 평가 성적표는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숫자들 나오죠. 근데 수능 성적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석차 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이죠, 그냥 등급.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자료를 제시해 주는데요. 수능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원점수,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점수부터 잠깐 살펴보면 원점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원점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시험 점수를 그냥 원점수라고 하고요. 이 표준 점수부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표준화시킨다 해가지고 표준 점수인데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국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그 과목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내가 어떤 과목에 국어 과목에 뭐 평균하고 내가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렇게 되면은 표준 점수가 좀 올라가고요.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좀 낮아지는데요. 그 기준은 뭐냐? 평균점을 100점을 줍니다. 평균점에 100점을 주고 내가 평균점보다 좀 잘 봤으면 표준 편차랑 계산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국어 영역이 115점이 나왔다 그러면 평균보다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한 97점 이렇게 90점대가 나왔다 그러면 평균보다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는 언제든지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쉬우면 평균이 올라가겠죠. 평균이 올라가면 내 점수가 올라갈 때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많지가 않죠. 다시 말해 수능이 쉬워지면 표준 점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능이 어려워지면 표준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입시에서 수학 B형이 어려웠죠. 그래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8점이 나온 반면에 수능 올해 2015년도 입시에서는 영어 B가 수학 B가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125점이 표준 점수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점수 차가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상위권 대학들은 대개 이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데 그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시 전형 때쯤 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가 있습니다. 백분위는 그 100%로 이제 학생들을 구분해 가지고 점수화시키는 것이 이제 백분위죠.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백분위로 얘기를 합니다. 백분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분위는 더 좀 쉽게 얘기해 본다면 학생들을 100개의 계단에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높은 학생들 뭐 당연히 뭐 1% 안에 드는 학생들을 우리가 누적으로는 이제 91%라고 그러고 점수로는 99%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백분위를 활용해 가지고 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분위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백분위에 따른 등급을 한번 자연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등급별 백분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을 나눌 때는요, 내신 성적이나 이런 대학 입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이제 9개의 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1등급은 4%, 1%, 0%에서부터 4%까지의 상위권 학생들을 우리가 1등급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억울한 학생들은 이제 4% 약간 넘어가는 뭐 4.1, 4.2%의 학생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그 4%대 학생들의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모두 4.5%, 뭐 5%까지도 모두 1등급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와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요, 한 7%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은 11%까지의 학생들을 2등급이라고 하고 3등급은 23%, 4등급은 40%라고 하는데 5, 6, 7, 8, 9 들어갈수록 너무 복잡해지죠. 저거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저거 어떻게 이해해?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보실까요? 9등급부터. 그럼 9등급부터 보시면 9등급이 100이죠. 그 다음에 8등급이 96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니까 8등급이 4%까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9는 이제 0%, 아예 이제 0%를 얘기하는 거고 1%에서 4% 밑에서 4%까지를 8등급, 그다음에 밑에서 11%까지를 7등급, 밑에서 23%까지를 6등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지금 고르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대체로 이제 그 1등급이라 하더라도 이제 1, 2학년 때는 등급만 보고 1등급이 난 1등급이야, 난 2등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등급에 대해서 1등급이면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간다. 2등급이면 그보다 조금 낮은 대학을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 1등급이라도 퍼센트가 몇 퍼센트의 1등급이냐에 따라서 대학을 갈 때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이 백분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백분위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여기 끝에 걸리지 않고 여유 있게 등급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학년도 입시 기본 개념 정복하기 모집 시기, 모집 단위, 전형 요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전형 유형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유형은요, 그 전형 요소 앞서서 이제 학생부, 논술 뭐 이런 전형 요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전형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전형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형 유형은 크게 학생부를 활용하는 학생부 위주, 논술을 활용하는 논술 위주, 수능을 활용하는 수능 위주, 그다음에 실기를 주로 하는 실기 위주에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그 학생부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에는 또 학생부 교과 유형과 학생부 종합형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른 어떤 요소보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50% 이상 반영이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학교의 어떤 상황들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과고, 외고, 뭐 이런 이제 자사고 요즘에 그런 학교들은 선발해서 뽑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수 집단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끼리 내신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이 내신 1등급을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상중 하위권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1등급 1, 2등급대를 독점하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죠. 그렇게 되면 과고나 이제 이런 특목고 출신들과 일반고 출신들 사이에 내신 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일반고가 높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예를 들어 과학고 4등급, 그다음에 일반고 2등급 두 학생이 동시에 같은 학과를 지원했을 때 다른 거 일체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신만 보고 일반고 2등급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대학에서 선택하는 유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것은 이제 서울권 대학들은 많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대에서 특히 선호하는 유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전형이죠. 학생부를 종합한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기타 여러 서류들을 종합한다. 그럼 누가 종합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바뀐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종합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영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뭐 얘기들이 있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영을 합니다. 다만 반영의 방식이 교과 전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성적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을 통해서 학업의 역량, 전공의 적합성, 또 전체적인 성적의 추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교과 못지않게 성적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따질 수도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는 비교과 많이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 한다고 해서 내신을 소홀히 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고 4등급, 일반고 1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더 뛰어난 활동을 해왔는가를 고려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위주 전형이 있는데요. 예, 논술 위주 전형은 논술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인데 대개 이 논술만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통 학교들마다 뭐
뭐 2등급 2개가 평균적으로 많은데요. 뭐 2등급 3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2등급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다양하긴 하지만 요거 잘 따져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대학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항상 보면 학생들이 문과는 한 50%, 이과는 한 40% 정도의 학생들만 통과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부 논술 전형에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아예 불합격입니다. 추가 합격의 기회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논술만 열심히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고려하셔서 수능도 같이 준비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역시 뭐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어 특기자, 그다음에 수학과학 특기자,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특기자 전형에서 실기 위주 전형이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 이 시간에 요것을 다 설명하거나 또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니까요. 나중에 우리 실기 위주 설명 따로 실기만 따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로 넘기고 이 전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형명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명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전형명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형명이 되게 복잡하고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전형명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명명하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일반 전형하고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말로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 용어를 알고 모르고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특별한 자격 기준 없이 볼 수 있는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검정고시도 포함되겠죠. 그 정도의 학력 수준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험. 그래서 대체로 논술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들을 우리가 자격 조건이 없으니까 이걸 일반 전형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일반 전형이 아닌 것은 이제 결국 특별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정시에서도 수능으로만 뽑는 이런 전형은 그냥 일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특별 전형은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보는 시험을 우리가 이제 특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배려 대상자, 뭐 기초수급자라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요. 뭐 사회 공헌자 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뭐 군인이나 경찰로 헌신하셨을 때 주어지는 이런 자격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별 전형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자격들, 뭐 기준은 없지만 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특별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학들이 이런 전형들에다가 좀 이름을 복잡하게 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뭐 학업 우수자 전형, 뭐 미래인재 전형, 뭐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형명에는 그 학교가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는 철학이 담긴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연세대학교 학업 우수자 전형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업 우수자 전형은 성적을 좀 많이 보겠다는 얘기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비교과를 좀 더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전형 유형, 반영 비율, 전형명까지 입시의 기본 개념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입시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많이 복잡하죠. 그렇지만 오늘 살펴본 거 우리가 뭐 외우고 받아 적고 뭐 암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막상 지금 고등학교 2년 정도 생활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뭔지 아시겠죠?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것이 이것이고 요것이 요것이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입시 용어가 체득되는 만큼 여러분의 또 실력도 많이 체득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 내년 이맘때 정말 멋진 결실을 맺고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멋지게 2016학년도 입시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